반갑습니다. 그림 여행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천천히 음미하며 한 편의 그림을 감상하실 수 있게 좋아하는 차나 커피를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명화 속으로 그림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림이 괴상하죠? 귀여운 애기도 있고 무섭게 생긴 반인반수도 보입니다. 그림 중앙에는 다 죽어가는 나무 같은데 멀쩡히 살아난 가지 하나가 중앙에 떡하니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서양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습니다. 유럽 미술관에는 이런 우화 내용을 다룬 작품이 많습니다.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선악의 개념이 사회에 필요했기 때문이고 특별히 이를 알리는 교재가 없었기에 종종 교육용으로 그림을 활용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작은 그림이지만 선악에 대한 교훈과 그림의 주인이 남긴 개인사가 담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 의수도 위싱턴 DC의 미술관에 전시된 16세기 이탈리아 화가 로렌초 로토의 미덕과학 덕의 우화에 관해 알아보며 중세 시기의 그림 여행을 시작합니다. 참, 이 화가는 특이한 경력이 있는데요. 만년의 영혼의 고뇌를 견디지 못해 로레토의 산타카사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지냈습니다. 이런 화가의 사생활은 작품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고전 명화를 살펴보다 보면 명화가 사람처럼 다사다난한 그림의 인생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그림 역시 특별한 사연을 지녔습니다. 이 그림은 일반 그림과 달리 한 사람의 초상화 덮개 역할을 했던 그림입니다. 신기하죠? 주문자가 초상화와 덮개의 그림을 함께 주문했던 것입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초상화와 초상화를 덮고 있던 덮개의 두 그림이 분리되었고 약 5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문자는 나폴리의 카포디몬테에 있는 베르나르도 데 로시 주교의 초상화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가설도 있지만 학계에서는 대체로 그림 주인을 로시 주교로 인정합니다. 그럼 비슷한 그림인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보는 그림이 덮개 그림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두 그림의 미세한 사이즈 때문입니다. 덮개 그림이 초상화 그림보다 조금 크며 밀고 당기는 방식의 덮개 그림임이 밝혀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덮개 그림이 분리되어 대서양을 넘어왔고 현재 미국 의수도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까지 이주했는데요. 그러고 보면 그림도 우리 인생과 비슷하죠?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 중앙의 신비한 나무부터 살펴볼까요? 화가는 우화라는 그림 특성에 맞게 나무를 기묘하게 그렸습니다. 나무 중간이 부러졌죠? 그렇지만 밑동을 보면 아주 튼튼했던 나무인 듯 합니다. 오른쪽은 가지가 하나도 없고 왼쪽으로 난 줄기 하나는 풍성한 녹색 잎사귀를 지녔습니다. 비록 보기에는 기묘한 모습이지만 매우 중요한 상징을 지니고 있는 요소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나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으로만 가지가 살아있고 두 개의 방패 같은 문장이 리본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는 흰색 플라스틱 같은 곳에 괴로운 얼굴이 그려져 있고 핑크색 리본에 매달려 있습니다. 핑크 리본만 본다면 분명 선물 같아 보입니다만 무척 괴로워하는 일그러진 얼굴을 참고한다면 전혀 다르게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세요? 중세 시기에 읽는 명화는 이렇게 차근차근 그림을 분석하고 해석하며 그림을 감상해 나갑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다가가 볼까요? 투명한 방패인데 얼굴에는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인상을 쓰며 괴로움을 부르짖는 중이죠. 리본이 예쁘게 달려 있으니까 고통의 선물로 해석해야 할까요? 고통의 선물이란 없죠? 그럼 이 고통스러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친절하게도 화가는 매우 정중하고도 예의 바르게 이에 대한 해답을 관객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보이세요? 바로 손짓입니다. 즉 부러진 나무에 매달린 이 괴로운 얼굴은 오른쪽에 있는 난파선임을 알립니다. 예쁘게 장식한 리본을 끝까지 쫓아가 보세요. 맨 끝에 리본이 손짓으로 배가 침몰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리본이 손짓을 하는 그림입니다. 또 이 난파선의 의미는 그림 전체에서 해석해보면 쉽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죠. 얼굴이 매달린 것을 보면 왜 나무를 이렇게 부러뜨렸는지 알 수 있겠죠? 작은 그림이지만 재미있는 구성이 꽤 많습니다. 흥미있게 다른 부분들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아래로 내리면 아래 밑동에도 방패가 있죠? 위의 것처럼 리본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은 방패가 아니고 그림의 주문자인 도로시 가문이 문장입니다. 로열블루 바탕에 붉은색 테두리에 쌓인 수컷 사자인데요. 용맹스러우며 날렵한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곳에도 세밀하고도 유무스러운 묘사가 발견됩니다. 사자 몸에서 빨간색이 보이세요? 용맹스러움에 맞추기 위해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혀와 발톱과 수컷을 상징하는 성기를 붉게 그렸습니다. 그래서인지 날카로움과 생동감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느껴지죠? 이번엔 방향성이란 주제에 대해 살펴보려 하는데요. 이 나무가 지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싱싱한 초록 잎사귀를 지닌 가지가 왼쪽으로 뻗어 있고요. 괴로운 얼굴은 리본이 손가락이 되어 오른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밑동의 사자 문장은 왼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개념에서 왼쪽은 선함을, 오른쪽은 악함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시선을 왼쪽으로 옮겨볼까요? 이번엔 나무 왼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무 왼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땅이 있는 하단, 레몰라임 계열의 들판을 배경으로 한 중단과 뭉게구름이 피어있는 하늘 상단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나무 왼편을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가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의 풍경인데요. 혼돈이 일죠? 환경의 삭막함과 아기의 귀여움과 사자의 용맹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미술관에서 이런 류의 그림을 만나면 이건 뭐야 하는 의문을 가질 겁니다.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죠. 환경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뾰족한 메마른 나뭇가지와 날카로운 돌들이 에워싼 곳입니다. 이에 걸맞게 땅은 크고 작은 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황폐한 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눈길을 끄는 한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왼손에 도구를 들고서 바닥에 도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펼쳐져 있죠? 도구들뿐만 아니라 사자상을 한 도로시 가문의 문장도 있습니다. 바닥의 도구들을 살펴볼까요? 아기가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은 수학의 상징인 캠퍼스입니다. 그 외에도 직각자와 각도기, 붉은 책자, 둥근 원반, 짧은 끈이 달린 다림줄이 보입니다. 이런 도구는 기하학이나 수학적 학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음악이란 예술을 상징하는 피리, 호른, 플루트, 악보가 적힌 두루마리가 보입니다. 이런 상징은 도로시 가문이 학문과 예술을 추구하며 장려한 것을 알리는데요. 인류를 위한 의로운 작업을 하는 훌륭한 가문임을 밝힙니다. 실제로 당시 도로시 가문은 학문과 예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가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작품이 이해되죠? 이 해석을 가지고 그림을 다시 보면 왜 어린아이가 등을 굽혀 도로시 가문의 문장이 있는 곳을 향해 고개 숙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은 도로시 가문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입니다. 주문자가 그림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지를 넘어 중간 부분으로 올라가 볼까요? 돌담과 바짝 말라있는 가지들이 하단과 중단의 경계를 이룹니다.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은데 확대하니까 잘 보이죠? 지금 푸토천사가 황금 햇살이 가득 찬 레몬 라임색 들판에서 하늘로 난 길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막힘없는 길이지만 올라가는 경사가 가파로운데요. 아마 모든 명화 중에 하늘과 땅이 가장 가깝게 묘사된 부분일 겁니다. 이 중앙에는 풍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면적의 반은 가파른 들판이고 반은 산이 있는 바닷가의 풍경입니다. 이 부분에는 르네상스 이전의 초기 기법이 활용되었습니다. 나무가 서 있는 모습이나 크기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구름 위에 있는 나무는 아예 하늘 속에 머물고 있죠. 저는 실체를 중시했던 르네상스 기법보다는 이런 우화적인 표현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이곳에서 자세히 봐야 할 곳은 푸토천사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 몸에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했는데요. 가까이 보니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천사의 날개인데요. 모두 8개의 날개가 몸에 있습니다. 천사의 날개는 양팔에 2개, 등에 2개, 허리에 2개, 발바닥에 2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많으니 더 빨리 가겠죠? 열심히 하늘로 올라가는 저 모습은 열심히 학문과 예술에 정진한다는 의미입니다. 발에 천사의 날개가 달린 것이 나이키 신발 같죠? 어쩌면 나이키 신발의 원조가 이 그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푸토 천사를 보면 아래에 있는 아기도 날개가 없다 뿐이지 아기 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천사가 인사하는 듯한 저 모습은 도로시 가문의 경의를 표하는 훌륭한 가문임을 나타냅니다. 당시 이런 표현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했는지 하단의 아기 천사에게는 눈에 띄는 날개가 없습니다. 화가의 이런 표현은 종교권을 의식한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불을 축적한 한 가문이 천사 의경배를 받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조그만 그림 속에 종교권 내의 정치적 학도 들어 있습니다. 같은 아기 천사임을 인정한다면 해석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비록 황량한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학문과 예술을 추구하는 열정을 가지라는 권면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선과 악에서 선한 것을 열심히 쫓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무상으로 남을 돕기는 쉽지 않죠? 도로시 가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알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선을 올려 상단을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색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연한 황금빛에서 출발해 위로 올라갈수록 회색과 흰색이 아우러지는 색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 가운데 푸른 하늘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구름 묘사에는 화가의 붓질이 잘 보입니다. 거친 붓자욱인데도 완성된 구름은 마냥 귀엽고 뽀송뽀송한 솜 같습니다. 오른편을 볼까요? 오른편은 색 때문인지 괴기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먼저 듭니다. 왼쪽과 비교하면 어둡고 침침하며 으스스합니다. 화폭의 밝은 부분이 없죠? 이곳에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 반인반수인 사티로스가 있는 하단. 어두운 바다에 뭔가 풍덩 빠지는 표현이 있는 중단. 검은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의 상단입니다. 이렇게 전체 화폭은 중앙의 나무를 중심으로 좌우 똑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싱싱한 풀밭에 식물들이 빽빽하게 자라나 있습니다. 생명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 초록 들판에 매우 작지만 꽃잎들이 보이죠?
색을 띤 여러 가지 큰 꽃은 없지만 다양한 색으로 표현된 작은 꽃들이 여기저기 피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에덴 동산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이 숲속의 주인인 사티로스는 지금 술독에 코가 빠졌습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티로스가 있는 하단의 풍경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인 사티로스가 술통을 뒤지는 중인데요. 싱싱한 초록 풀밭 위에서 혼자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늘 요정 님프들과 술판을 벌이는데 님프들 없이도 혼자서 잘 노는 것이 특이한 구성으로 보입니다. 지금 노란색 동철로 된 큰 술통 밑바닥을 보고 있네요. 술통 앞에 있는 흰 사발에 술을 따라 놓고 더 없나 싶어 술통 안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이미 엄청 마셨겠죠? 곁에 있는 톡이 술 항아리와 우유 항아리는 넘어져 포도주와 우유가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지만 난장판이란 의미입니다. 학문과 예술에 정진하는 왼편과 달리 새 속에 향락에 빠진 아기 세계입니다. 이 요괴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생물이 궁금하실 텐데요. 유럽 미술관에서 그림 외에도 조각이나 타일, 토기류의 식기 등에서 자주 만나는 생물입니다. 이 생물은 그리스 신화에서 만들어졌는데요. 그의 특징은 말의 귀와 꼬리를 가지고 있고 항상 벌거벗고 있으며 과장된 발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명화에서 이 생물을 보면 포도주와 춤으로 여성을 유혹해 술과 요정들과 늘 함께 등장합니다. 사티로스의 묘사는 연대 시기에 따라 몸의 형태도 조금씩 변하는데요. 말의 다리와 사람이 한 몸에 등장하기도 하고 후에는 머리에 뿔이 나 있기도 합니다. 르네상스 이후의 사티로스는 염소의 다리와 뿔로 자주 표현됩니다. 그 모습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미술관에서 반인반수를 보시면 신화 속에 등장하는 생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토기 항아리에 담긴 의미를 알고 계실 텐데요. 조금 더 분석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왼쪽의 토기 항아리 모양이 귀엽죠? 돼지코를 연상시킵니다. 귀한 포도주가 그 돼지코 항아리에서 콸콸 쏟아집니다. 사티루스가 늘 술을 가까이 하고 있기에 흥청망청 소비하는 행태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또 다른 항아리가 보입니다. 미술관의 설명을 참고하면 그냥 흰 액체가 흘러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유로 해석될 수 있겠죠? 자세히 이 토기 항아리를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항아리는 어떤 안전장치가 없이는 사용될 수 없는 토기 항아리입니다. 항아리라면 세워져야 할 텐데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끝이 뾰족합니다. 그렇죠? 이곳에서 전혀 쓰임새가 없는 이 항아리의 의미는 의인화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 항아리는 사티루스와 함께 등장하는 요정 님프를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우유가 여성의 상징일 수 있기에 여성인 요정 님프를 이 항아리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림과 같이 이 그림에서도 사티루스는 술과 요정 님프가 함께 그려진 셈입니다. 구성면에서 요정 님프가 안 보이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서 인물을 항아리로 의인화시킨 것으로 봅니다. 전체 그림에서 좌우를 대비시킬 때 왼쪽에 한 명이니 오른쪽에도 한 명이 나오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아무도 이 괴상한 토기 항아리에 대해 해석하는 분이 없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 신기한 것이 미술관에 이메일을 보내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 그림 역시 미술관에 연락해 미술관에서 발행하는 폐지에 발표될 수 있는지 문의해 보겠습니다. 한 곳이라도 연락이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것 중에는 미술사 최초로 해석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저희 해석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 사티루스와 요정 ним프와 술이 함께 등장하는 다른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해석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토기 항아리가 요정 ним프로 읽히는 명화입니다. 자, 이제 하단을 벗어나 시선을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짙은 회색이 이 부분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다에 빠져가는 난파선입니다. 물결이 거세게 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침몰하는 배입니다. 중앙의 나무에 걸린 인물이 괴로워하는 이유이며 리본 이손짓으로 이 침몰하는 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음이 등장하는 중앙 부분입니다. 이 침몰하는 배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청소하기 전까지는 이 배의 침몰 상태를 몰랐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그림의 때가 끼어 침몰하는 배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숨겨진 사실이 밝혀진 셈입니다. 어둠으로 물들어가는 중인 우편 상단입니다. 이렇게 어둡게 묘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둠으로 뒤덮인 숲이란 더 이상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가는 곳이 아니라 선과 악의 개념조차 분별할 수 없으며 인간과 동물의 비교가 불가능한 지역이 되어가는 곳임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보기엔 푸른 숲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푸른 숲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로가 되는 곳입니다. 배경의 암담함이 그렇게 알려줍니다. 하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상단과 비교해 보십시오. 왼쪽은 올라갈수록 하늘이란 선한 목적지가 있죠? 그 끝에는 푸른 하늘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곳 상단에는 푸른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는 세상임을 상징합니다. 이 역시 좌우가 대조대비를 이룹니다. 인간 존엄의 최고 가치인 지정의를 기초한 문학과 예술을 추구하지 않고 방탕한 육체에 이끌려 사는 지역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화폭에서 나타나는 대조나 대비를 관찰해보며 이번 그림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이 대조나 대비는 중앙에 부러진 나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무 자체에도 대조와 대비가 들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뻗은 싱싱한 줄기가 있고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로시 가문의 하단 문장은 왼쪽의 상징이며 괴로운 모습의 상단 문장은 오른쪽의 상징입니다. 하단부터 시작해 볼까요? 좌우에 인물이 한 명씩 등장합니다. 바닥에 물품들이 펼쳐져 있죠? 왼쪽은 선한 개념의 학문과 예술을 위해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오직 유흥을 위한 물품입니다. 인물들 앞에 있는 흰원이 보이세요? 전체에서 보면 이 흰색의 원형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좌우를 비교해 보면 그때서야 양쪽에 있는 흰색 원형이 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은 수학이란 학문의 상징인 도형인 반면에 오른쪽은 술을 담기 위한 원형 그릇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철저한 대조와 대비를 구성한 그림입니다. 인물들이 뭔가를 쥐고 있는 것이 있죠? 왼쪽은 수학에 필요한 캠퍼스로 보이고 오른쪽은 유흥에 필요한 술통입니다. 바닥은 어떤가요? 왼쪽은 풀한 폭이 없는 척박한 땅인 반면에 오른쪽은 생명력 있는 풀밭입니다. 서로 대조와 대비를 이룹니다. 인물들이 존경을 표하거나 경의를 표하는 대상도 있습니다. 왼쪽은 주문자의 의도대로 도로시 가문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오른쪽은 술통을 애인께 안듯이 안고 향락을 몸으로 표현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대조를 이룹니다. 이번엔 그림 중앙에 묘사된 대조와 대비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추구하는 방향인데요. 왼쪽은 하늘을 향해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파손되어 깊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중입니다. 움직임이 있는 것은 같지만 추구하는 방향이 대조를 이룹니다. 밝고 어둠의 대조도 눈에 띄죠? 밝은 영광의 빛이 하늘에서 땅으로 뻗어내리는가 하면 타락의 어둠은 더욱 짙어만 갑니다. 좌우에 똑같이 초록의 잎사귀가 있습니다. 왼쪽에 속한 잎사귀는 싱싱한 초록을 띠는 반면에 오른쪽의 잎사귀는 점점 색이 변해 메마른 잎사귀로 변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잎사귀의 미세한 색 변화를 통해 대조와 대비를 이룹니다. 생명과 죽음이며 선함 과학함의 구분입니다. 하늘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생겼죠? 왼쪽은 구름이 있어도 그 색이 밝고 구름들 사이에서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어둠이 점점 더 짙어가는 하늘입니다. 푸른 하늘을 볼 수 없는 미래입니다. 제가 처음 이 그림의 눈길이 간 이유를 소개하며 그림 여행을 마칩니다. 하늘에 떠 있는 푸른 호수입니다. 푸른 하늘이 호수가 되도록 구성한 것 같아 이 부분을 많이 쳐다봤습니다. 화가의 거친 붓질 자국이 드러나는 곳인데요. 하늘에 만든 호수의 구성이 참 아름다운 작은 고전 명화입니다. 그림 여행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그림을 바라보는데 이상한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른편 상단입니다. 이 상단 부분에 매우 특이한 묘사가 숨어 있습니다. 숲과 바다의 물결을 보십시오. 숲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데 바다는 재앙을 맞고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죠? 배가 침몰할 정도면 곁에 있는 나무들이 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후징조가 전혀 없습니다. 모순입니다. 이런 모순은 자연 속 본래의 나뭇잎색을 불안한 초록으로 탈바꿈하게 만듭니다. 오른쪽 세계에 대해 더욱 불안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화가가 숨겨놓은 장치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에는 배를 침몰하게 만드는 어떤 자연적 재해가 없습니다. 외적인 영향에 의한 침몰이 아닙니다. 인간 내면의 미성숙에 의한 침몰입니다. 떠나며 그림을 바라보면서 화가가 묘사한 바다에서 침몰하는 저 배가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화가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를 물으며 우리 인생에서 어떤 길에 들어서면 이렇게 되는지를 되물어보게 합니다. 화폭 속 의미가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명화를 만나는 그림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작품을 준비해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머무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흩어진 명화를 찾아 세밀히 그 내용을 살펴보는 새로운 유튜브 명화 속의 채널. 내 집은 미술관 제공이었습니다.